항상 호기심이 넘치고 또 방대한 지식을 막 빠르면서도 깊이 있게 흡수하고 싶어하는 당신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 시작해 볼 텐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사실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맞아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느 거대 기업의 창업주가 당신에게 최고급 명함을 하나 건네는 겁니다. 오, 최고급 명함이요? 네. 앞면에는 자기 이름이 막 진짜 순금으로 아주 정갈하고 권위 있게 딱 박혀 있어요. 어우,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이 무심코 그 명함의 뒷면을 돌려봤더니 어젯밤 감정에 막 북받쳐서 손을 덜덜 떨며 미친 듯이 휘갈겨 쓴 아주 사적인 일기가 적혀 있는 겁니다. 앞면에 철저한 공적 위험하고 뒷면에 요동치는 그 사적 감정이 충돌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완전히 모순되는 두 세계가 단 하나의 물건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이건 현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려 600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의 최고 엘리트가 남긴 한 문서의 실제 물리적 상태거든요. 오늘의 자료 분석 대상은 바로 그 모순의 결정체, 안평대군의 몽유도원도입니다. 아, 몽유도원도. 당신도 흔히 그 교과서에서 본 아름다운 산수화를 떠올리실 겁니다. 안평대군이 무릉도원을 여행한 꿈을 꾸고 당대 최고의 화가 안견에게 그리게 한 엄청난 걸작이죠. 네, 보통은 그렇게 예술 작품으로만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박민철 큐레이터와 장도연 교수의 대화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그 붓터치의 예술성 같은 게 아닙니다. 아, 그럼 뭔가요? 우리는 이 작품을 하나의 거대한 법의학적 범죄 현장이자 정치적 피바람이 불기 직전 조선 최고 권력자들의 숨막히는 소셜 네트워크를 증명하는 그런 물리적 증거물로 해부해 볼 겁니다. 와, 예술 감상이 아니라 막 CSI 수준의 지류 분석, 그리고 필적 감정을 해보자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큰 그림에서 이것이 왜 오늘날 당신에게도 중요한 관계 기록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 진짜 기대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인 탐구를 위해서 먼저 바탕자료인 그 이미지 속으로 당신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림 자체는 당신도 이미 눈에 익숙하실 텐데요. 네, 왼쪽과 오른쪽의 대비가 아주 강렬하죠. 맞아요. 화면 왼쪽에는 아주 거칠고 함준한 막 날카로운 현실 세계의 기암괴석들이 압도적으로 그려져 있고요. 거기서 시선을 오른쪽으로 싹 옮기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네, 안개가 막 피어오르면서 분홍빛 복숭아꽃이 만발한 신비로운 이상향, 몽요도원이 쫙 펼쳐집니다. 아주 극적인 시각적 은유입니다. 그런데 큐레이터와 교수의 대화 자료를 보니까 이들은 그림의 내용이 아니라 그림의 그 가장자리와 바탕에 주목하더라고요. 네, 그림 왼쪽 가장자리에 적힌 텍스트가 있죠. 맞아요. 정면년 4월 20일 밤 막 잠자리에 들여랬는데 정신이 아득해지며 이렇게 시작되는 안평대군의 기록 말입니다. 이게 결국 한 사람의 꿈에서 시작된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걸 짚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재료의 격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그림은 흔한 종이가 아니라 조선전기 회화의 최고급 재료인 비단 위에 그려졌어요. 아, 비단이요? 종이가 아니라 비단이었다. 네. 비단이라는 매체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아주 노골적인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선언이거든요. 15세기 조선에서 비단은 아무나 막 화방에서 구할 수 있는 캔버스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쓸 수 있었던 건가요? 명나라와의 외교적 교류나 왕실 내부의 특수한 하사품으로만 유통되던 그야말로 최상위 계층의 독점적인 물질이었죠. 안평대군은 자신의 꿈을 기록하기 위해 조선에서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매체를 의도적으로 딱 세팅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 기록은 영원히 남아야 하는 국가적 기념비다라는 걸 재질에서부터 이미 쐐기를 박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텍스트 자료의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게요. 네, 저도 자료 읽으면서 여기서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요. 잉크 성분 이야기죠. 맞아요. 그림 상단에 적힌 제목 몽유도원이라는 글씨가 일반적인 검은 먹물이 아니라 금가루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금가루요. 이른바 금미방식이라고 하던데 진짜 순금을 갈아서 쓴 건가요? 네, 금가루를 동물의 뼈나 가죽에서 추출한 접착제인 악교에 개어서 글씨를 쓴 겁니다. 빛을 받으면 막 찬란하게 반짝이죠. 세상에,
캔버스 자체로 권력의 과시인데 제목까지 금으로 썼다니. 이게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금리는 불교의 최고위급 경전을 필사하거나 왕실의 가장 중요한 의례용 문서에만 제한적으로 허락되던 재료거든요. 안평대군은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아, 자신의 그 왕실적 통, 압도적인 문화적 위상을 금가루로 시각적으로 막 폭발시킨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호스트님,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그 명암의 모순이 등장합니다. 아, 그 글씨체의 이야기 말이죠. 금가루로 쓴 제목은 아주 단정한 해서체였잖아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자체. 그러니까 공적인 위엄 그 자체인데 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안평대군이 쓴 본문 결시는 완전히 다릅니다. 맞아요. 자료를 보니까 내가 4월 20일 밤에 꿈을 꿨는데 하면서 써내려간 글은 흘림체와 행서가 섞인 아주 막 자유로운 필치더라고요. 바람에 춤을 추듯 휘몰아치는 글씨죠. 그러니까 당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의 비단 작품 안에 그것도 한 사람의 손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가지 자아가 충돌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한 작품 안에 서로 다른 시간의 흐름과 태도가 섞여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태도의 차이요. 네, 금리로 쓴 해서체 제목은 타인의 시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산한 정치인 안평대군의 글씨입니다. 이 작품이 후대에 영원히 전해져야 할 기념비라는 걸 의식한 거죠. 아하. 그럼 본문에 막 휘갈겨 쓴 행서는요? 그건 어젯밤 꿈에서 본 무릉도원의 생생한 잔상, 그 주체할 수 없는 예술적 흥분과 감정을 박제해 놓은 예술가 안평대군의 흔적입니다. 와, 공적 책임감과 사적 욕망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나의 비단 위에서 보여준 거네요. 캔버스와 잉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전이 읽힙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작품의 진짜 비밀은 캔버스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곁에 길게 덧붙여진 찬시와 찬문, 즉 글들에 숨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안평대군의 당대 최고 엘리트 지인들이 감상평을 막 남겼잖아요. 저는 처음에 당연히 이 거대한 두루마리를 파티 같은 데서 다 같이 쫙 펼쳐놓고 롤링페이퍼처럼 한 줄씩 돌려 쓴 줄 알았어요. 시각적으로는 길게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까 누구나 그렇게 상상하기 쉽죠. 그런데 큐레이터와 교수의 대화에서 밝혀진 CSI급 지류 분석 결과가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더라고요. 네, 그림 옆에 붙어있는 찬시와 찬문들이 다 같은 종이가 아닙니다. 현미경 단위로 뜯어본 결과 최소 3종류의 질감이 완전히 다른 종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밝혀졌죠. 잠깐만요. 종이가 다르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파헤쳐보죠. 첫 번째 종이는 안평대군 본인과 신숙주가 글을 남긴 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의 글이 적힌 종이는 당나무 섬유의 밀도, 색감, 심지어 표면의 붓 번짐 현상까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똑같다는 건? 법의학적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팩트죠.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글을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와, 세상에. 그러니까 안평대군과 신숙주가 어느 날 밤에 같은 방에 마주 앉아서 같은 먹을 갈아 찍어가며 서로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이걸 썼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텍스트 기록물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의 흔적, 즉 살아 움직이는 교류의 흔적인 거죠. 와, 600년 전 방 안의 공기가 확 느껴집니다. 그럼 두 번째 종이로 가볼까요? 이번엔 정인지, 김담, 박팽령 같은 이른바 지편전 학자들이 쓴 종이입니다. 네, 이 종이는 첫 번째 안평대군의 종이보다 훨씬 더 정제되고 고급스러운 한지입니다. 세종시기 관청에서 사용하던 최고급 종이로 분석됐죠. 관청에서 쓰던 종이요. 그럼 일터에서 썼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종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지편전이라는 아주 특정한 공간의 특성이 반영된 겁니다. 그들은 사적인 술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지적 네트워크가 교차하는 지편전 연구실에서 이 코멘트를 작성한 겁니다. 아하. 그리고 세 번째 종이는 거칠고 색이 있는 염색지인데 이건 또 각자 취향에 맞춘 개인 소장용 종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지네요. 청취자 여러분, 이건 마치 현대의 구글 문서나 위키피디아 같습니다. 구글 문서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네, 15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이 각자의 시간, 각자의 장소에서 접속해 각기 다른 디바이스, 그러니까 각자의 종이로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접속해서 코멘트를 남긴 거군요. 나중에 이건 다 합친 거고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평면적인 기록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격으로 오갔던 역동적인 네트워크의 증거입니다. 진짜 완벽한 조선판 클라우드 문서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어떨까요? 이 종이에 접속한 유저들의 이름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지도를 한번 그려보죠. 정인지는 세종과 동년배이자 정몽주의 항맥을 잇는 거물이고요. 안평대군, 신숙주, 박팽년, 서거정 등등. 이름만 들어도 막 조선 전기의 어벤져스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들은 단순히 예술을 논하기 위해 모인 동호회가 아닙니다. 정치, 학문, 혈연이 아주 복잡하게 얽힌 당대의 거대한 권력과 지식 네트워크 그 자체였습니다. 아, 같은 시대를 함께 호흡했던 사람들이군요. 네, 특히 이 그림이 완성된 1447년은 개유정난이라는 정치적 피바람이 불기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폭풍 전야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종이의 종이에 자신의 글을 남긴다는 건 나도 안평대군이 이끄는 이 지식 권력의 이너서클에 속해 있다는 걸 천명하는 일종의 정치적 서약이었던 겁니다. 와,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감탄했던 첫 번째 종이 있잖아요. 안평대군과 신숙주가 같은 방에서 같은 먹을 공인했다는 그 팩트. 이게 나중에 역사를 생각하면 엄청난 비극 아닙니까? 그렇죠. 불과 몇 년 뒤에 신숙주는 수양대군 편에 서서 안평대군을 버리니까요. 세상에 한때 같은 종이에 숨결을 나누던 물성 자체가 훗날의 배신을 더욱 섬뜩하게 만들어주는 거네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라뇨? 아니, 가신을 대신해서 제가 아주 날카로운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이 완벽해 보이는 역사적 증거물에도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료 후반부를 보면 20세기 중반에 이 그림과 글씨가 분리 표구되었을 가능성이 언급되거든요. 아, 전시나 보관의 이유로 분해되었다가 재결합되었을 가능성이죠. 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그림과 세 가지 종이들이 완벽하게 하나의 세트였는지, 아니면 나중에 1930년대 어떤 수집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결합된 20세기 프랑켄슈타인인지 아직 100% 확정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1930년대 전시 기록을 더 찾아봐야 한다는 점은 역사 연구의 역동성을 잘 보여주죠. 하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진 클라우드 네트워크 분석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두루마리의 전체적인 배열, 즉 형태가 후대에 변형되었을지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질이요. 네, 전체 패키징이 다시 묶였을지언정 방금 우리가 현미경을 들이댔던 그 개별 종이 안의 팩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평대군과 신숙주가 동일한 종이 위에 함께 잉크를 나눴다는 화학적 진실, 지편전 학자들이 자신들의 관용지에 썼다는 물질적 진실 말입니다. 아, 누군가 순서를 섞었더라도 그 종이에 쓰인 15세기의 유저들의 개별 로그 데이터 자체는 위조할 수 없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큐레이터 박민철이 짚어낸 것처럼 이것은 비단 위에 그린 꿈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기억하기 위해 남긴 시간 그 자체인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종이의 선택, 글씨체, 그들이 공유한 여백의 디테일 덕분에 박제된 역사책 속 인물이 아니라 그들의 숨쉬는 온기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텍스트의 내용을 넘어 물질이 들려주는 관계의 기록이 얼마나 생생한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자, 오늘 당신과 함께한 이 심층 탐구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암괴석과 복숭아꽃이 그려진 아름다운 이미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금가루와 비단, 세 종교의 질감이 다른 종이를 거쳐서 15세기 조선 최고 엘리트들의 역동적인 소셜 네트워크까지 여행을 마쳤네요.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이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당신의 삶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방금 600년 전 비단과 한지에 남겨진 선인들의 구글 문서, 그들의 끈끈한 관계의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죠. 지금 당장 당신이 직장 동료, 친구들과 나누는 슬랙 메시지, 공동 작업 중인 클라우드 문서, 메신저의 수많은 대화들은 과연 수백 년 뒤 우리 시대의 관계의 지도로 어떻게 읽힐까요? 오, 미래의 데이터 버벅역자들이 우리의 기록을 본다면 말이죠. 네. 600년 전 그들이 비단과 먹물로 자신들의 흔적을 남겼듯 우리의 흩어진 디지털 데이터들도 서로를 이토록 생생하게 기약하려 했던 우리의 온기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화두로 남기면서 배움을 즐기는 당신의 일상에 새로운 관점이 열리길 바랍니다. 오늘의 자료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